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모든 일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 로스쿨 출신으로는 드물게 변호사 단체장에 취임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변호사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1년 차입니다. 11년 벌써 되셨군요. 예, 예. 그럼 대학을 졸업하신 지도 꽤 되셨나요? 예, 대학 졸업하고는 뭐 20년도 더 됐죠.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분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예, 회장으로 계시는 건데 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권력이랄 건 없고요. 네. 오히려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계도 마찬가지지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네. 오히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네. 가장 적합한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가장 큰 이 변호사들 모임 중에 좀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3만 명 조금 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3만 명. 그중에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 변호사가 2만 5천 명, 네. 그리고 개업 변호사가 2만 1천 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 변호사의 4분의 3이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 변호사분들의 거의 뭐 대다수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요즘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뭔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요새 워낙 변호사 업계도 예전 같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힘든가요? 예. 그런데 또 국민분들은 변호사 또 법조계라고 하면은 예전에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뭔가 기득권 내지는 뭔가 돈만 밝힌다 이런 이미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돈만 밝힌다고요? 예, 뭐 그런 이미지도 또 영화나 네. 여러 드라마에서 보시면 또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로도 많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실제로는 싶고. 어떤가요? 예를 들면 변호사 수임료가 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변호사들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을 받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을 하는데 민사 사건이라고 했을 때 뭐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가 가장 최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0에 전체 사건 수임을 했는데 보통 한 번 수임을 하면 상담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또 밤새 서면을 쓰기도 하고 재판 나가서 직접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많게는 재판 한 번당 10번 또 20번씩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한 세트를 일할 때 약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인 겁니다. 오히려 개개의 서류 작성을 하나씩 맡길 때 보통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더 비싸게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일부 이제 로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임료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고 예. 실제 기업들 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로펌에서 하는 사건들이나 또는 기업 사건 같은 경우는 때론 뭐 자료가 몇만 페이지 이상 달하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OECD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이 변호사 보수가 가장 싼 나라일 겁니다. 가장 예, 낮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아하. 여러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왜 그렇게 변호사들 보수가 낮냐라는 말도 많이 듣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 인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십몇 년 전부터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보수나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한 십몇 년 기간이 지나오면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욱 회장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본인에게 아주 적절하게 본인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어진 얘기라면 로스쿨 출신 1호까지만 잡고 싶습니다. 근데 완장은 좀 부정적 표현인 것 같아서. 저 1호 완장이라는 게 로스쿨 1호라는 뜻인가요?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로스쿨 출신이시군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로스쿨 출신 1호 법조 직역 단체장인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표현이 가장 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로스쿨이 지금 도입된 지가 14년,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법조인 또는 법조계라고 하면은 일종의 특권 내지는 직위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로스쿨 세대 들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체제에 맞춰서 변호사가 양성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네. 그 말은 특권의식이 없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본인의 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업으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권위의식이라던가 그런 거에 예전보다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업적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라던가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이 제가 법조계에 와서 느끼기엔 거의 다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 그 공학도 출신의 그 공대 석사를 나와서 그러시군요. 예, 엔지니어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30대까지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박사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변리사 관련 업을 해볼까 싶어서 로스쿨에 진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면도 없고 아는 정치인조차 거의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 접근을 해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막상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까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한 사람의 시각에서 법조계와 이 사회를 지켜보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건드려야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완성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항상 고민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싫어하셨지만 1호 완장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는 게 하여튼 로스쿨 출신이라는 게 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아주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변호사 네. 이런 모습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회장이 됐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조계는 기존의 주류라고 하면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시험을 나와서 뭐 법관 또는 검사를 했던 소위 이제 그런 부류를 가장 주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여 년, 15년 전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절반 정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되었고 또 절반 이상 3분의 2에 가까운 수가 소위 청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대표로서 지금은 국내 최대 지방 변호사회 회장이 되었고요. 저 역시 주류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스쿨 출신이고 또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주 평범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법조계에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그 시선이 기존의 법조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법조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모색을 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 세대가 이제는 법조계의 주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그 로스쿨 출신이 돼서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로스쿨 출신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체 변호사 3만여 분 중에 거의 50% 이상이니까 50% 정도가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고 50%. 예, 이제 절반 이상이 그럼 로스쿨 출신. 예, 이제 거의 절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성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대표가 로스쿨 출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편이고 또 청년 변호사로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의 어떤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좀 더 회원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을 펼쳐왔고 그런 점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이 지금 14년 이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 제도가 여전히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까? 일부에서는 그 사법 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또는 뭐 이러이러한 점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많다.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그런 오랜 시간의 표현들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 뒤편에는 법조 기득권의 어떤 그 작업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기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는 이제 변호사 숫자가 너무 과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변호사의 특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그 우려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로스쿨 제도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이 든다. 돈스쿨.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이라고 하는데 그때 언론에서 항상 떠들던 게 그겁니다. 2억이 없으면 로스쿨을 갈 수 없다. 2억. 또는 뭐 1억 얼마가 든다라는 얘기인데 2억 원씩이나 드나요? 변호사 로스쿨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오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각 학교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라고 해야 한 학기에 1,000만 원,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네. 3년이면 6천만 원이고요. 네. 물론 싸진 않죠. 근데 한 학기에 500만 원 이하의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비율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장학금이 전체 재학생의 그러니까 총 학비의 한 40% 정도가 장학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재학생이 현재 로스쿨에 6,000명이 있는데 1,000명 가까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를 아예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위 6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예 학비가 3년간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2억 원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들려면 아마 그동안 돈을 못 번 기회비용까지 계산해야 그렇게 근데 되지 왜 않을까. 2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돈이 많이 든다는 음해를 해서 이 제도를 비판하고 싶었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말씀드리는 그런데 변호사처럼 이렇게 전문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양을 위해서는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교육비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각 로스쿨에서는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그걸로 수익 사업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적자가 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교수진이라던가 실무 교수진이라던가 이렇게 충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은 좀 그러면 지금은 법조인이 양성되기 되는 유일한 채널이 로스쿨인 거죠? 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는 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식인이라면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단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로스쿨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예전에 이제 고시낭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도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 몇십 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권 의식이라든가 세력화 역시도 지금 로스쿨 세대에 들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는 분들은 돈이 없으면 로스쿨에 갈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6,000명 중에 1,000명이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생 중에 하위 6분의 1이 될 정도의 가정 형편이면은 웬만큼 못 살면은 아예 학비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추가로 고시생은 누구도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비도 면제될 뿐더러 은행에서 최저금리로 학자금 대출과 그다음에 추가로 생활비 대출도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희망의 사대라는 그 어떤 달콤한 말로 로스쿨 제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짓을 말하고 사법시험은 흡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충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지금 시대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충분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봤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변호사는 그렇겠고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임용이 됩니까? 판사는 바로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할 때 각 법원에서 로클럭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판 연구관을 뽑습니다. 재판 연구관은 이제 2년의 임기를 갖고 2년 동안 각 법원에서 이제 별도의 절차로 졸업 후에 채용을 해서 2년 동안 재판 연구관 근무하고 나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관은 현재 법제 공력이 7년 이상인 경우에만 다시 지원을 해서 경력법관으로 판사가 될 수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각 검찰에서 일괄로 시험을 통해서 뽑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인력 충원 방식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원이든 검찰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온 2,000명 또 그중에서 시험을 통과한 1,500명 남짓은 나름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이자 우수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중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자신들의 기준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그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행동파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청년 변호사 대표를 원래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법조인협회라는 단체를 제 스스로 만들었었고 젊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한때 4,000명 이상 모여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역수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항상 고민해왔던 단체였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민생산 법안이라고 제가 요새도 명명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상대적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도 문제거니와 그 피해액도 우리나라는 너무 피해 보상액도 너무 약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 한 명이 어떤 기업이나 상대방의 고의, 중과실로 사망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항상 판례상 위자료로 최대 1억 원 정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예. 네. 반면 선진국은 뭐 몇십억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을 때 때로는 몇백 배, 몇백억까지도 배상액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입장에서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게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책임이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수들이나 또 여러 청년 변호사 1,000명 정도 연명을 받아서 국회로 가져가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즉시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생산 법안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법안들이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이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할 끝에 나온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씩 우리나라에 아마 도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들어오셔서도 그런 행동파 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뭐 회원도 많지만 저희가 규모도 크고 좀 재정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회원 복지를 예를 들자면 먼저 저는 젊은 변호사들이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 변호사들은 뭐 대형 펌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르겠지만 1인 변호사로 혼자 개업해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쩌면 기댈 데 없이 불안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들을 좀 편한 여건하에서 또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사업이 뭐였냐면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나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개개 변호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개별 변호사가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인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저희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모든 회원이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는 단체 협약으로 인당 한 8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연 10억 내외의 비용으로 전 회원에게 그걸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지역의 모든 변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무상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을 평가, 아까도 저기 나왔지만은 경찰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경찰 평가에 앞서서 저희가 원래 법관 평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변호사회에서 법관 예.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서울지방 변호사에서는 오랜 기간 법관 평가를 해왔습니다. 법관 평가가 처음 도입될 때도 반향이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관 분들이 평가를 받고 싶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정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역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변호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법부를 평가한다면 누가 평가를 해야 하느냐? 물론 국민 개개인이 평가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보통 국민들은 살면서 송사에 휘말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접한 경험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기도 또 어떤 평균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결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으로서 소송을 하는 변호사님들의 평가를 취합해서 이것을 좀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법관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한 15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매년 10,000건 이상의 평가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유효평가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평가한 법관들의 정보만 취합해서 우수법관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점수가 너무 낮은 하위 법관 분들에게는 그 본인들에게 점수와 경고 메시지로 이제 좀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보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법원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저희가 협의하고 노력하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재작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수사폭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이 경찰의 어떤 그 수사권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칫 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감시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아주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법관 평가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경 평가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에 사경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한 번에 그 데이터를 취합할 수는 없고 초기에 한 5년 정도는 이 경찰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부분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추후에 데이터가 모이면
그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다시 촉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지금 이 활동을 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예전에 못했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을 주로 할 것이라 생각했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였던 제가 이제 변호사 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것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을까? 그 초심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야 한다. 신뢰가 흔들리면 모든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항상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명분이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들을 설정하고 일을 하다가 느낀 것은 기존의 법조계의 시각과 제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접근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법조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조계 내부 식구로서, 그러니까 내부의 인식으로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앞장서서 법조계를 많이 문화를 바꿔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 법조계가 국민들에게 녹아들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법조계가 계속해서 나아갈 바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 법관 전성 시대, 또 특히 이제 일부 검사분들이 굉장히 요직에 많이 등용이 돼서 검사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공화국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 여러 정부나 기관들에 배치가 되는 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비단 법조인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 중앙기관이나 또는 여러 지자체들 모두 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도 뭐 행정규칙이나 조례들에 대한 제정 권한이 있고, 이것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법을 잘 모르는, 아예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이것을 접했을 때랑 법률 전문가가 접했을 때랑은 접근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어떤 보면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인데, 이 원칙을 설정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법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 세력화돼서 경향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전부터 법원이나 검찰에서 항상 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지만 참 달성이 요원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도 했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 내지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러 법조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지적이 되어야 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이 돼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어떤 편견으로 접하기보다는 과연 객관적으로 법원, 검찰, 또 변호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이런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관은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진영 논리나 정치 성향 또는 어떤 여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론 역시도 국민의 목소리니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제되었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 법관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어떤 배경이 그 법관의 판단을 예측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엄히 질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개선이 촉구되어야 하며 그 법관은 스스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신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이 뭐 검증된 내용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의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내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분들의 이념 성향,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 또 그분들의 개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일방에 너무 치중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뭐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더 그 부분을 유의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저도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3가지 법안이 있나요? 예. 그게 어떤 법안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도 많이 합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권단체인 동시에 직역단체입니다. 저희가 직역만 얘기하기보단 어떤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먼저 얘기하는 곳이고, 이런 단체에서 추진한 정책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또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한 게 이제 민생 3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디스커버리 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 제가 이 3가지를 묶어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시작은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제가 1000여 명의 변호사 법조인들의 연명을 받아서 국회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촉구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일반 국민을 위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3가지 법안을 합쳐서 민생 3법안이라 명명하고 제가 이것을 반드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어떤 기업이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몇 배 가중시켜서 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아마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미드의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변호사들이 서로 당사자와 함께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카메라를 비춰서 서로 이렇게 증인신문 하듯이 답변하고, 또 여러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들을 보내서 재판과 별도의 사전 절차에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발진 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난 경우에 개인은 그 차량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내부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은 소송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정보의 약자가 돼버립니다. 충분히 입증을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기업에서 불리한 자료는 몰래 숨기고 현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재판에 현출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 기업과 개인의 이 상대적인 재판에 있어서의 힘의 우위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서로 사전에 오픈해서 무조건 그 증거들을 다 공유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재판에 필요한 것들을 솎아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이고,
만약에 그 경우에 증거를 숨긴다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뭐 속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예 아주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제는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개인정보 침해 사건, 또 얼마 전에 그 라돈 침대 관련한 뭐 그런 사건들이라던가 크진 않지만 피해자가 수십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 명씩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직접 소송을 할 때 그 쓰는 에너지와 비용과 여러 가지가 힘들다 보니까 소송을 하기 꺼려하고 또 그만한 그에 따른 배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단 소송 현재는 이제 재판 소송을 직접 건 사람만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배상을 받는데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그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 중에 일부가 재판을 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게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다 어떤 상대적 약자인 일반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많고 예.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잘 돼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만 이제 그 틀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오면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도적인 또 도입이 돼야 될 부분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변호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최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ACP,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라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왜 변호사에게 특권을 주느냐, 변호사의 권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밀유지권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ACP 비밀유지권은 뭐냐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한 내용이라던가 그 자료는 어떤 다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자료가 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변호사에게 터놓고서는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겼는데 수사기관에서 가장 편한 것은 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전체적인 행위가 다 일목요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당장은 그게 더 편하고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어떤 유죄를 받아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국민이 여러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OECD 주요 35개 국가 중에서 이 비밀유지권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일본에서는 공정위 조사라던가 이런 일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아예 아무 규정도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제가 해외 여러 선진국 국가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어떤 표정이냐면 사법 후진국을 쳐다보는 표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떻게 법조계에서 그런 보호조차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인신구속과 같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시스템도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 유일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점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그 조금 개선 이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로스쿨 제도에 따른 변화도 많고 지금 여러 유사직역, 법조 유사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뭐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뭐 이런 직역들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또 이제 법조계가 워낙에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설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한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또 법무부에서는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예전 사개추위처럼 그런 자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플랫폼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데 그게 이제 기존의 변호사분들하고 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어떻습니까? 법률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먼저 전제로 설명드려야 할 게 있는데, 통상 리걸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신기술, 판례 검색이라던가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사실 중개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리걸테크 영역과 중개 영역을 묶어서 플랫폼이라는 통칭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변호사들이나 변호사회가 이 플랫폼을 반대한다. 그래서 리걸테크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들과 변호사회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용하고 흡수해서 같이 하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개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상 브로커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법상 이익공유 금지 규정이 법에 있고, 브로커를 규제하는 이유는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작게는 중간에서 브로커 피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시작일 것이고, 크게는 특정 거대 자본이나 어떤 세력에 법조계가 그대로 다 종속되게 되면 그 리스크는 국가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쪽은 충분히 조심해야 되고 리걸테크는 충분히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순기능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리걸테크 업체에서 변호사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다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잘못 근데 그 이유가 오도하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리걸테크 업체의 추이를 쭉 보시면 처음엔 순수 리걸테크 업체로 형태를 시작합니다만 모두가 그 끝은 중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리걸테크 업체들이 점점점 중개업에 해당하는 형태들을 영업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중개가 명확하면 그냥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중개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개이고 어떤 것이 광고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플랫폼, 어떤 택시, 교통 플랫폼이라든가 숙박 플랫폼, 배달 플랫폼, 모든 소위 말하는 플랫폼에서 자신들이 중개업인 것을 부인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중개업인 걸 인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것인가가 지금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일하게 법조 플랫폼만은 이것이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허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이분의 강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 광고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이것이 오프라인에 커다란 빌딩을 지어놓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변호사법 규제상 허용되기 어려운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신기술 또 온라인에 있고 여러 가지 리걸테크의 이미지가 희석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플랫폼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키워드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행복한 삶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른들이 비웃었죠.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서 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계속 하나씩 밟아나가는 힘이 되기도 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가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 행복한 일이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꾸리게 됐고 단체장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저는 신의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분들인데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활동함에 있어서 어설픈 거짓말로 속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를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지키고 명분을 항상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조계를 위한 그 명분을 지키면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의명분 그리고 올바른 정의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민생 3법안이라던가 또는 비밀유지권 나가서 제가 작년 12월에 발의에 이제 의원실과 협의해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외부 감리에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아파트 관리단의 변호사의 그 업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소요되는 법률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법안 도입할 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사고가 터져야 더 많은 법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너무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방지하면서 또 아무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던가 또 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심의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엄중한 감시를 통해서 그런 의심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는 무엇보다 국가의 근간이라는 생각엔 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정치적 성향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는 어떤 여론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 그것은 항상 모든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이 서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나서서 해야 할지를 좀 정의를 먼저 내세우고 개발 변호사들이 그 직업 윤리를 명확히 할 때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더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데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또 우리 김종욱 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든든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25,000명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해 김종욱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